자, 이어서 살펴보게 될 내용은 해상 손해입니다. 해상 위험이 영향을 주어서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해상 위험이 원인이고 해상 손해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치를 해상 위험을 먼저 배우고 해상 손해를 늦게 배우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또 뒤에 가보면 협회 적하약관 중에서도 구협회 적하약관과 신협회 적하약관을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이 돼요. 해상 위험과 해상 손해. 그래서 해상 위험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보호 목적물에 입는 여러 가지 데미지, 로스 이런 것들을 해상 손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상 손해의 개념을 먼저 정의를 내리면 항해 사업, 해상 사업에서 관련된 선박이나 화물이 해상 위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해상 위험으로 인해서 피보험이 그 이해관계죠. 경제적 이해관계의 어떤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해상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상손해의 범위는 해상에서 발생된 손해와, 그리고 이 메인 운송 구간이 해상 구간이라고 했을 때 육지의 구간, 육상 구간도 이렇게 확장되어서 보험자의 부보, 담보 범위가 확장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선적항에 물품을 선적하기 위해서 내륙 운송을 하다가 발생된 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상 손해라고 이렇게 좀 확장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마린 로스, 해상 손해라고 해서 진짜 바다 위에서만 발생된 사건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고, 해상 손해의 보상 원칙은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어요.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실질적인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 라는 것이고, 보상 책임에 있어서 어떤 그 간접 손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해상 위험이 직접적으로 보험 목적물에 끼친 그 보험 목적물이 입은 어떤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간접적으로 뭐 손해 방지 경감 비용이라든지 뭐 구조료라든지 특별 비용과 같이 이런 어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직접적으로 어떤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비용 손해에 가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해상 손해의 종류를 좀 나눠 보면 크게 물적 손해, 그리고 비용 손해, 그리고 배상 책임 손해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물적 손해는 말 그대로 보험 목적물이 뭐 선박이 됐든 화물이 됐든 그것이 물리적으로 손실을 입어서 입는 손해를 의미하고요. 비용 손해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원래 정상적으로 화물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렇게 화물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데 필요한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100만 원보다 더 많은 가다한 돈이 지출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그 추가적으로 부담된 200만 원이 비용 손해인 거예요. 정상적으로 아무런 이벤트 없이 물 흐르듯이 원활하게 운송이 됐으면 비용이 100만 원이었는데, 뭐 이벤트가 발생하고 뭐 피해를 뭐 수리하고 뭐 등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추가적인 지출이 일어났다. 그게 다 비용 손해인 겁니다. 그리고 배상 책임 손해는 내가 어떤 책임에 의해서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은 배상 책임 손해라고 보고, 대표적으로 배와 배가 충돌이 나서 그걸 물어주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으로 치면 대물, 대차, 대인 이런 거죠. 상대방 차량, 상대방 뭐 그 어떤 인명 피해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주는 부분, 그걸 이제 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배상 책임 손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주로 배우게 될 내용은 물적 손해인데, 물적 손해는 크게 나눠 봤을 때 전손과 분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손은 말 그대로 토탈 로스, 다 잃는다는 뜻이고, 분손은 부분적 손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셜 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부분. 그래서
전소는 현실 전선과 추정 전선으로 구분이 되고요. 분소는 단독 훼손과 공동 훼손으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이 공동 훼손에는 나중에 가보면 우리가 이번 시간 안에 다룰 거예요. 공동 훼손 안에 물리적 손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 훼손이란 개념 자체가 좀 그래요. 그래서 공동 훼손 안에 이 비용 손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 훼손 비용,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큰 틀에 나눠봤을 때 물리적 손해는 전손과 분손으로 나뉘고, 전손은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으로 나뉘고, 분손은 단독 훼손과 공동 훼손으로 나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뉘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전손과 분손은 토탈 모든 걸 잃었다, 분손은 부분적 손해를 의미했잖아요. 이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은 우리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단독 훼손과 공동 훼손은 어떤 손해의 정도, 쉽게 말해서 많이 손실이 일어났는지 적게 손실이 일어났는지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이 손해를 입은 주체 혹은 객체의 그 입장이 있습니다. 공동의 손해이면 공동 훼손이고, 나 혼자 독박 쓴 경우면 단독 훼손이고, 이렇게 나눠요. 구분의 기준이. 그래서 차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전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전선은 전선 중에 actual total loss라고 하고, 실제 전선이죠. 실제로 일어난 토탈 로스예요. 왜 다른 말로 뭐 절대 전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선박이나 화물과 같은 피보험 목적물이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 전멸한 그러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실 전선이 일어나게 되면 피보험 이익이 완전히 전멸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피보험 이익이 100이었다면 현실 전손이 일어나게 되면 피보험 이익이 0이 됩니다. 0. 완전히 제로. 완전히 없어지는 거. 이거를 현실 전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현실 전손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피보험 목적물이 실질적으로 파손, 디스트럭션 되는 게 있습니다. 파괴, 멸실. 그리고 피보험 목적물이 심각하게 그 손해를 입어서 그 원래의 성질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뭐 시멘트에 뭐 바닷물이 들어가 가지고 그 더 이상 어떤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현실 전선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피보험 목적물에 회복할 수 없는 점유 박탈, 이런 게 되는데, 원래 내 거였는데 뭐 전쟁의 행위나 뭐 전쟁 중에 뭐 상대방 국가의 뭐 군사적 적대 행위로 인해서 내가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점유의 박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선박의 행방 불명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 대형 선박, 뭐 상업선, 뭐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유조선 등에는 보통 이제 GPS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잘 없는데, 뭐 다른 차원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선박이 이런 어떤 선박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기 이전에는 선박이 항해를 위해서 출항을 해가지고 목적항에 도착하지도 않고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물론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선장이나 선원이 악행을 저질러서 배를 하이제킹을 해가지고 뭐 다른 데로 끌고 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뭐 악천후에 의해서 전복되거나 침몰돼가지고 소식을 전할 길이 없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선박이 해상에서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에는 이 선박은 완전히 없어졌다, 현실적으로 전손이 발생했다, 이런 입장으로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규정상으로는 상당 기간이라고 하는데, 한국 상법에는 뭐 2개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추정 전선입니다. constructive total loss 이렇게 하는데, 뭐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현실 전선에서 완전히 현실적으로 제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완전히 현실적으로 제로가 아닌 전손이에요. 그럼 그게 말이 되느냐? 전부 다 잃었다며. 그러니까 100이 있었는데 전부 다 잃었다라고 하면 0이 되는 게 이제 전부 다 잃은 거잖아요. 근데 얘는 전손은 전손인데 0이 된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좀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면 뭐 한 1이나 2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100개를 갖고 있다가 다 잃은 사람하고 100개를 갖고 있다가 1개 남은 사람하고 처지가 비슷하긴 비슷하죠. 그러니까 100개를 잃은 사람하고 99개를 잃어서 하나 남은 사람하고 처지가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100개를 다 잃어서 하나도 안 남은 사람은 말 그대로 전멸한 거고요. 하나 남은 사람 하나는 남았잖아요. 그죠? 이게 보험에서 우리가 분손이라고 할 때, 부분적 손해라고 할 때, 그 부분적 손해라는 말에 혹하면 안 되는 게 조금 손해를 입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분손이. 전손이, 그러니까 해상보험에서는 현실 전손, 그러니까 완전히 100에서 0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1이 남든 10이 남든 20이 남든 90이 남든 99가 남든 다 분손입니다.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100개였어요. 목적지에 도착해도 100개예요.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사고가 안 일어난 거죠. 보험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네, 100개로 시작했는데 도착해보니까 0개 남았어요. 그건 현실 전손이에요. 전손이에요. 근데 1개가 남았어요. 10개가 남았어요. 90개가 남았어요. 99개가 남았어요. 이거는 전부 다 분손이에요. 부분적 손해예요. 부분적 손해. 부분적 손해란 말에는 그 부분이 크고 적음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개 남은 사람하고 99개 남은 사람이 똑같다라고 하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사람이 이제 하나 남은 사람이죠. 나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경제적 실익을 따지고 보면 다 잃은 사람하고 징배 없는데 왜 분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걸 구제하기 위함이에요. 그걸 구제하기 위함. 근데 이러한 방식이 이러한 접근과 이러한 방식 추정전손이라는 이러한 접근은 손해보험 중에서도 해상보험에만 있습니다. 해상보험에만. 자, 그래서 추정전손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전손의 한 형태입니다. 전손의 한 형태인데 현실적 전멸이 아니래. 손해의 정도가 심해서 본래의 효용을 상실하거나, 이게 키워드예요. 복구 비용이 오히려 시장 가격을 초과한다. 그래서 현실 전손과 경제적으로 동일시할 수밖에 없다. 자, 복구 비용이 오히려 시장 가격을 초래한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100원에 물건을 샀는데 고장이 났어요. 수리를 맡기니까 수리비가 200원이야. 그러면 수리하는 게 좋아요? 새거 2개 사는 게 좋아요? 새거 2개 사는 게 훨씬 낫죠. 새 거니까. 복구 비용이 오히려 시장 가격을 초과한다는 말이 저거예요. 오히려 수리하면 수리비가 더 드네. 그렇죠? 그러면 그걸 굳이 그게 이제 정상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 자기가 완전 애착이 가는 물건이라서 저거는 뭐 세상에 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저거를 곤쳐서라도 부속품을 어떻게든 구해서라도 내가 저걸 복구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복구 비용이 더 많이 들면 새 걸 샀으면 샀지 그걸 수리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추정전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형태를 먼저 볼게요. 형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서 자기의 선박 또는 화물의 점유를 상실해서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아니면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했을 때, 그러니까 회복을 원상복구시키기 위한 돈이 원상복구시켰을 때의 가치보다 더 드는 거야. 그럼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선박의 손상의 경우에는 수리비가, 말 그대로 배의 수리비가 배를 새로 사는 것보다 더 든다. 그런 경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미국의 일인데, 그게 미국의 군함이 본험 리처드함인가? 그게 있었어요. 미국의 큰 군함이었는데, 항공모함은 아니고 무슨 강습 상륙함 같은 배였는데, 거기 무슨 전역하는 병사가 그러니까 좋은 일로 전역한 건 아니겠죠. 좋은 일로 전역하는 거였으면 그럴 일이 없지. 좋지 않은 일로 불명예 제대를 하는데 홧김에 이제 배에다 불을 질렀나 봐요. 그래서 배가 그러니까 이제 배가 불탔는데, 이게 군함이다 보니까 첨단 장비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미 해군이 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배를 하나 새로 건조하는 게 더 싸게 치니, 그래서 그 불난 배를 폐선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그건 군함이니까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하물 손상의 경우에도 하물이 보험 사고로 인해서 심하게 손상을 입어서 이거를 이제 수리를 하려다 보니까 다시 보내가지고 수선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 그냥 이거 새거 사는 게 낫더라. 이런 것들이 다 추정 전선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 전선을 피할 수 없거나 회복 후에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현실 전선이 되는 것이 불가피한 손해,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체적으로 진실로 따져놓고 보면 추정 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분손이에요. 근데 분손으로 하려니까 이게 계속 강조를 하지만 수리비도 더 들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현실 전선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손을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 전선화 시키는 게 추정 전선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전손이 아니지만 전손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과 이러한 접근은 해상보험에서만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동훼손도 그렇고 추정전손도 그렇고 해상보험에만 존재하는 굉장히 특이한 아주 좀 예외적인 그런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추정전손이란 게 결국에는 현실 전손이 아닌데 분손인데 여러 가지 수리비도 많이 들고 얼마 남지도 않고 사실 하나 남은 거나 0개 남은 거나 거기서 거기니까 법적으로 현실 전손과 동일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현실 전손과 동일하게 만든다는 게, 추정 전손은 분손이지만 현실 전손처럼 전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험 사고가 전손이 났을 때와 분손이 났을 때 보험자가 보상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기억할 겁니다. 전손은 그 보험 금액 풀 프라이스로 그냥 쭉 주면 되는 거예요. 전손 보험금. 근데 분손의 경우에는 뭐가 있었죠? 이 비례 보상을 한다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1% 남은 사람이 0% 남은 사람을 아쉬워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니까요. 추정전손 제도가 없으면. 그러니까 추정전손을 통해서 1% 남은 사람도 0% 남은 사람처럼 전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려면 분손을, 그러니까 추정전손의 개념이란 게 원래는 분손이었던 애를 현실 전손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뭔가 어떤 법률적인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위부입니다. 이 위부가 있어야만 추정전손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피보험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내가 봤을 때 나는 1%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그냥 분손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전손으로 처리하는 게 난 좋겠어 라고 하면, 그때 피보험자가 위부라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때 피보험자가 그냥 분손으로 처리하고 싶어서 위부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냥 분손으로 처리됩니다. 추정전손으로 처리 안 돼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피보험자가 먼저 위부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피보험자가 위부를 한다라고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이걸 accept 할지 안 할지도 보험자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처음에 보험자한테 이거 얘기합니다. 이거
추정전손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를 보험자가 승낙을 해야 추정전손이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추정전손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분손을 현실전손처럼 전손보험금을 지급하게 만든 행위고, 이 추정전손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추정전손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부라는 행위를 해야 되고, 그 위부에 대해서 보험자가 승낙이 이루어져야만 추정전손이 성립이 돼서 전손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위부 통지 안 하면 보험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MI 제 61조를 보면 추정전손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그 손해를 분손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위부 행위를 하고, 어벤더먼트를 하고 그 손해를 현실 전손의 경우처럼 처리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권이 아마 주어지면 100이면 100 다 위부해가지고 추정전손으로 성립을 하는 게 유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위부라고 하는 거는 영어 표현으로 어벤더먼트고요. 한자어로 요렇게 씁니다. 이게 이제 한자를 뭐 보면 맞길위거든요. 줄부, 맞길위 줄부인데, 이거를 쉽게 말해서 이 위부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한자어보다 영어 표현으로 좀 이해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내려놓는다는 거잖아요. 내려놓고 양도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보험 목적물에 대한 손해를 전손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유권과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접근을 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0% 남은 게 아니잖아요. 1%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1% 남은 사람이 내가 위부를 선언하고 보험자로부터 전손보험금을 받아요. 그러면 나는 사실 101이 돼버리잖아요. 1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손보상의 원칙이 여기서도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전손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거는 내가 보험금 지급을 받고 나의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가 100이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피보험 이익이 100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1이 남아있어. 0인 상태가 아니야. 완전한 현실 전손 상태가 아니라 1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100을 받아서, 전손보험금을 받아서 나의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가 그대로 동일하려면 이 남아있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포기해야 되고 넘겨줘야 됩니다. 누구한테 넘겨주느냐? 보험자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1 남았어. 나 1 이거 안 할게. 그냥 현실 전손처럼 전손보험금을 주세요. 1 이거 가져가세요. 1 이거 가져가고 나한테 100을 주세요. 이거예요. 위부의 개념. 추정전손의 개념이. 그리고 이 해상보험이란 게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있을 수 있는, 사고의 원인 제공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은 어떤 내가 누군가의 제3자의 잘못에 의해서 손해나 손실을 입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100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었고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 물건을 타격을 줘가지고 내가 1이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위부를 선언해서 추정전손이 성립시키고 보험자로부터 100을 받고, 그리고 이거 물건 부셔 먹은 사람한테 소송을 걸어가지고 소송을 승소해가지고 또 100을 받고, 그러면 201이 되잖아. 뭔가 이상하죠. 실손보상의 원칙을 위배되죠. 실제 입은 손해만 보상받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부를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잔존물 있죠. 1 남은 거 이거 포기하고 보험자한테 넘겨주고요. 다른 제3자,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보험자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소유권과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한테 넘겨준다. 이거 두 개 넘겨주고 보험자로부터 100 받는 겁니다. 그게 추정전손의 핵심이에요. 위부의 핵심이에요. 위부를 하게 되면 위부의 효과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정전손이 발생하게 되면 현실전손에 준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액 전액을
청구하는 제도를 위부 어벤더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부는 의사 표시가 중요합니다. 아무 말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 피보험자가 위부의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험자가 오케이 하면 추정 전손이 성립이 됩니다. 만약에 뭐 보험자가 그럴 일은 잘 없지만 거절하게 되면 추정 전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 때나 아무 상황이나 다 위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추정 전손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추정 전손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가 났는데 한 50% 남아있어요. 이 사람이 이거 남은 거 50%줄 테니까 가져가세요. 그냥 100 주세요.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추정 전손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실 전손과 거의 진배 없는 상황이거나 그럴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그것을 복구하기 위한 수리 비용이나 복구 비용이 실제 복구 후의 가치보다 더 많은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러한 추정 전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가 살펴보겠죠. 보험자도 뭐 바보가 아니니까 위부 행위가 있었을 때 이것을 추정 전손으로 이행할 수 해도 될지 안 될지를 살펴보고 문제가 없다면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위부는 무조건적입니다. 이거 뭐 조건 달아가지고 이거 해주면 위부할게 뭐 이런 거 안 돼요. 무조건 위부하면 내가 남아있는 거 이거 다 포기할 테니까 나 전손보험금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뭐 기한부로 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일부만 위부하고 뭐 나머지는 남겨놓고 이거 안 돼요. 다 위부해요. 그래서 보험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나눌 수 없이 전체 다 포기, 전손보험금 주세요. 이런 행위로 진행이 되는 것이 어벤더먼트 위부입니다. 자, 위부의 통지, 위부라는 행위를 하고 추정 전손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통지해야 됩니다. 뭐 이거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 할 수도 있고 전화로 할 수도 있고, 그거 위부의 통지를 하는 형식이나 양식에 대한 제약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명확한 의사 전달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뭐 규정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에 대한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은 후에, 그러니까 사고의 상태가 이렇고 보험 목적물의 컨디션이 이렇다는 걸 파악하고 해야 되겠죠. 그냥 뭐 뜬 소문 듣고 사고 났나봐 위부할래 이게 안 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 보험 목적물의 컨디션이나 상황이 이러하니까 이거는 추정 전손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 판단이 서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위부의 통지가 있었을 때 보험자는 여러 가지 사항이나 조건들을 따져서 승낙을 하고 추정 전손을 성립을 시킵니다. 뭐 보험자도 이런 그 위부의 승낙에 대해서 어떤 의사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의사 표현을 통해서 하고, 보험자가 단순하게 행위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통지도 안 하고 침묵한다면 그거는 승낙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위부의 승낙으로 볼 수가 없고요. 위부의 통지가 승낙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험자가 오케이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되돌릴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잔존물에 대한 부분, 제3자 청구권에 대한 부분은 보험자의 몫이 되는 거고, 보험자는 피보험자한테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위부가 발생되게 되면 위부의 어떤 효과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위부를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MIA 제63조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부 발생 사유가 발생하고 추정 전손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되면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하고요. 그리고 피보험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이라든지 뭐 일체의 권리를 피보험자에게 양도하고요. 그리고 보험자에게 이제 이전하는 거죠. 모든 권리가. 그래서 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뒤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대위권도 그렇고 이런 위부의 논리도 그렇고 실제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들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러한 어떤 제3자 청구권 이런 것들이 다 보험자 쪽으로 기속이 됩니다. 그래서 제3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보통 보험회사가 하게 돼요. 근데 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보통 해상보험과 관련돼서 보면 운송인이거나 운송인의 대리인이거나 뭐 하역업자이거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떤 재판에 국내의 대법원 판례나 이런 걸 보면 해상보험과 관련된 판례들을 쭉 살펴보면 이 어떤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와 운송인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피보험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가고 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운송인이 법원에서 붙고 있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보험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그 보험의 어떤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들이 다 보험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대위권의 발동입니다. 대위권의 발동. 대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국 상법에서는 위부 행위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이거는 주장하면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MIA가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MIA 입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보험자가 너무 터무니없지 않으면 위부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터무니없지 않으면 뭐 위부의 승낙을 대체적으로 한다고 봐야죠. 자, 그리고 선박을 위부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박은 운송 수단이면서 이 운송 수단을 통해서 운임을 획득할 수 있는 어떤 사업체잖아요. 사업 수단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선박을 위부해가지고 전선보험금을 받아요. 근데 그 어떤 그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화물이 정상적으로 목적지 도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운임. 그 화물이 선박에 되어 있다면 이거는 보통 그 운송인이나 선주의 소유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하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거는 적하보험으로 해결하는 문제고 선박이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했으면 받을 수 있는 운임 같은 게 있어요. 나중에 얻을 수 있는 수익 같은 거. 만약에 선박을 위부하게 되면 그 후에 나중에 획득할 수 있는 운임에 대한 권리도 피보험자에서 선주나 운송인으로부터 보험회사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권리가 보험자로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분손입니다. 부분적 손해. 전손에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하나가 남든 99개가 남든 다 분손이에요. 하나 남은 사람은 억울하면 위부하는 거고 그거 아니면 전부 다 분손이다. 부분적 손해다. 그래서 부분적 손해인 분손해는 단독훼손과 공동훼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독훼손과 공동훼손을 나누는 기준은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어떤 손해의 어떤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뭘 기준으로 나눈다? 독박으로 손해를 입었냐 공동으로 손해를 입었느냐 그 차이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단독훼손이 엄밀하게 따져봤을 때 제대로 된 부분적 손해예요. 그래서 내가 뭐 운송을 하는 뭐 화물이거나 아니면 뭐 선박이거나 손해를 입어서 잔존 가치가 남아 있고 부분적으로 깨지고 박살나고 부서지고 한 그런 손해. 그래서 보험자로부터 어떤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에 비례해서 보상받는 그런 부분적 손해. 그게 이제 단독 훼손이라고 하고 이거를 particular average, PA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분손은 이 단독 훼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특이하고도 특이한 애가 공동 훼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손해의 이 단독 훼손의 경우에는 분손의 경우에는 단독 훼손과 공동 훼손으로 이제 나눠서 살펴보는 건데, 단독 훼손의 종류와 공동 훼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끊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